안녕하십니까. 통합사회 거꾸로 수업 첫 수업에 오신 여러분들을 모두 환영합니다. 이 수업은 서울36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수업이고요. 수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앞에 오리엔테이션 영상을 자세하게 얘기를 해놨고 수업 시간에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왜 5단원부터 시작이지? 라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요. 그 내용을 잘 보고 이런 수업이구나 이해하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첫 시간이니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 수업은 PPT를 띄어가면서 수업을 할 건데 교과서를 기준으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꼭 이 영상을 보시면서 교과서를 펴놓고 같이 읽어가면서 교과서 내용을 한번 읽어보고 그러면서 수업을 들으시면 좋겠고요. 중간중간 문제들과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잠시 영상을 끊고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본 다음에 생각을 해본 다음에 선생님이 보여준 예시답안을 봐야지 여러분들이 의미가 있지, 그렇지 않고 예시답안을 베껴 적는 것은 이 수업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 거꾸로 수업은 역시 수행평가와 과목별 세부 듣기 능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수업의 활동에 앞서서 꼭 들어야 되는 수업이고요. 당연히 시험에도 출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놓치지 않고 일주일에 하나 정도 또는 많으면 2개 정도를 들어야 되겠지만 꼬박꼬박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대단원 5단원 시장경제와 금융이라고 하는 경제 파트 중에서 첫 번째 중단원 자본주의의 전개과정과 합리적 선택이라고 하는 중단원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중단원의 이름을 보면 알겠지만 첫 번째 소단원은 자본주의의 전개과정, 그래서 자본주의는 어떻게 전개되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주의의 의미와 특징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자본주의의 역사적 전개 과정을 순서대로 말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표로 보게 되면 이렇게 중단원과 소단원의 관계를 볼 수가 있네요. 자, 기본적으로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시작은 산업혁명부터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산업혁명은 18세기 중엽 영국에서 시작됐죠. 지금 21세기니까 약 300년도 채 되지 않은 그리고 제일 시작한 게 영국이지만 프랑스나 독일같이 후발주자들은 비교적 프랑스는 좀 빨리 했지만 19세기 정도에 들어와서 산업혁명이 되었기 때문에 정말 길지 않은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생활에 깊숙이 관여를 하고 있는 경제체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이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면 여러분들의 사회생활에 있어서, 그렇죠? 통합사회 과목이죠. 사회생활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잘 열심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에 도입 부분에 이러한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정부는 왜 대형마트의 강제 휴일을 시정했을까? 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볼 수 있는 대형마트는 기존에 1년 내내 휴일 없이 영업하던 곳이었는데 갑자기 정부에서 한 달에 한두 번 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영업을 정지하도록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강제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여학생처럼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물건을 사고 팔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해야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죠. 그래서 뭐라고 할까요? 생산자 입장에서 또는 우리 물건을 사는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효율적인 길은 아무런 규제도 두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뉴스에서 이와 관련된 거 들은 것 같은데 어떤 이유로 이렇게 결정했는지 한번 찾아볼까 라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 대형마트 의무 휴업 규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힌트를 줬으면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볼 수가 있겠죠. 컴퓨터나 휴대폰으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학생들은 그 법에 대해서 한번 쳐보면 뉴스 기사가 나올 테니까 그거에 대한 한번 답을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봅시다.
자, 혹시 찾아봤나요? 왜 정부는 민간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제한할까요? 요 문제는 사실 경제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냐, 또는 배분의 공평성이냐를 따지는 문제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유롭게 놔두면, 생산자도 싸게 물건을 팔 수가 있고요. 싸게 파는 만큼 소비자도 그만큼 싸게 물건을 산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이렇게 됐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대형마트가 더 싸게 팔 수 있고요. 중소 유통업자들이나 정통시장은 아무래도 비싸게 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시장을 가봤는지 모르겠는데, 가까운 구리시장이나 뭐 이런 데 가봤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데보다 마트가 훨씬 싸죠. 그렇게 되다 보면 대형마트만 물건을 팔 수가 있고요. 전통시장과 중소 유통업자들이 파는 물건들은 사람들이 사지 않겠죠.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은 망하게 되고 결국은 대형마트가 독점하게 되는, 뭔가 배분의 불균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대형마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제한하는데 바로 전통시장과 중소유통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이들과 대규모 점포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문제는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속성과 그 다음에 자본주의의 역사적 전개과정에서 나타나는 경제 체제의 문제의 체제의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내용에 들어가면서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자본주의는 어떻게 전개되었을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본주의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사유재산 제도를 바탕으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시장경제의 운용 원리입니다. 자, 여기에서 교과서에도 교과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만 중요하게 새까맣게 칠해져 있는 부분이 있죠.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사유재산 제도, 자유로운 경제활동, 요 두 가지가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유재산이 있어야만 자본주의가 성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사를 배울 거고요. 중학교 때 역사를 배웠겠지만 청동기 시대 이후에 여러분들 사유재산 제도가 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재산을 가질 수가 있고요. 그 재산을 통해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이전에 전근대 사회까지는 토지였지만 그 이후에는 뭔가 이미 생산된, 과거에 생산된 것으로 또 다른 것을 생산할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도로라든지 공장이라든지 기계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자본이라 부르고요. 자본은 새로운 생산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근데 사유재산 제도라는 게 없으면 이런 것이 불가능해지겠죠. 그렇죠? 공동으로 소유하는데 뭘 더 생산을 하겠어요? 뭐 생산을 하나마나 여러분 위쪽에 있는 북한을 보면 알겠지만 생산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보장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사람들이 하고 싶은 게 뭐겠어요? 돈 많이 버는 거겠죠?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렇죠? 자, 밑에 있는 자본주의의 특징에 대해서, 요 의미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다 얘기했는데, 사적이익 추구, 재산 제도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한 거를 볼 수 있는데, 개인이나 기업이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사회 전체의 부도 증가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재산이 늘어나면 전체 합이 더 늘어날 거라고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경쟁의 원리. 자, 경쟁의 원리는 개인과 기업이 시장에서 자유롭게 경쟁하면 더 효율적인 자본 배분이 일어난다고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일단 자원을 두 개로만 봅시다. 쌀과 주택이라는 거, 의식주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자, 내가 가진 자원을 쌀로만 100% 활용을 한다면 쌀을 100톤을 생산할 수 있다고 봅시다. 하지만 그렇게 생산을 할까요? 아니죠. 집도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집을 생산할 때
내가 가진 자원을 모두 활용하면 9채, 10채를 지을 수 있다고 봅시다. 그럼 집만 다 생산할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자원 중에 내가 가진 자원, 예를 들면 토지나 뭐 노동력 같은 게 있을 수 있죠.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쌀과 주택을 생산할 거예요. 그래서 쌀 생산에 좋은 자원, 예를 들면 쌀이 많이 생산될 수 있는 비옥한 토지가 있겠죠. 그런 곳은 최대한 쌀을 생산하는 곳에 투자를 할 거고요. 또는 노동력, 되도록 주택을 잘 짓는 사람은 주택을 짓는데 이제 투여를 할 겁니다. 집을 짓도록 하겠죠. 이 사람은 쌀을 잘 생산하지 못해요. 농부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사람에게 쌀 지으라고 하지 않겠죠. 쌀 농사를 잘 짓는 사람에게 맡기겠죠. 이런 것을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최대한 사적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본주의 역사적 전개 과정이 나와 있는데요. 그거에 앞서서 교과서 밑에 있는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책 이름인데요. 독일의 사회학자 베버라고 하는 사람이 쓴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이 왜 나왔느냐, 자본주의 역사적 전개 과정하고도 밀접한 연관이 있어서 이 페이지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기본적으로 독일은 서유럽과 뭐 동유럽에 속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유럽에 속해 있죠. 유럽은 가장 큰 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역사를 배우면, 세계사를 배우면 알겠지만 크리스트교와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 문화입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 중세에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친 거는 크리스트교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 이 막스 베버라고 하는 사람이 이 글을 썼을 때는 막 자본주의가 생겨날 때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자본주의가 생겨났는데 왜 이렇게 자본주의가 유럽에서 생겨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프로테스탄트, 즉 개신교, 기독교의 교리가 원동력이 되었구나 라고 해석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쭉 밑에 이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뭐 로마 가톨릭의 수도원이라든지 또는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의 정신, 특히 이제 루터나 여기 칼뱅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러한 교리들이 조금 더 사람을 부지런하게 일하게 하고 자기의 직업에 충실하도록 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발전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라는 것이 발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의 책입니다. 교과서에 나온 내용은 잘 요약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선생님은 실제로 이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고 하는 책을 읽어봤는데, 선생님이 지금 실제로 이 책을 들고 있어요. 근데 한 300페이지짜리 정도 되는 책인데, 선생님이 이거 이제 대학생 때 읽어봤는데 굉장히 쉽게 이해되는 책은 아니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다면 빌려줄 용의는 있으니까 수업 시간에 한번 물어보는 학생에게는 책을 빌려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생이 읽을 수준의 책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선생님이 의문이 있네요. 그래서 베버의 주장에 따르면 프로테스탄트 윤리가 정말 자본주의 형성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본주의의 역사적 전개 과정을 볼까요? 자, 첫 번째, 중상주의를 볼 수 있습니다. 16세기에서 18세기 초반에 등장한 사상인데요. 여러분 세계사를 배웠으면 알겠지만 이때는 절대왕정이 성립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상업을 중시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경제 사상이에요. 왜 그랬냐면 왕들이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나라와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군대가 많아야 되겠죠. 군대를 통해서 상대방을 제압을 해야 되는데 군대는 기본적으로 돈이 많이 들죠. 또한 왕이 적극적으로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관료제라는 게 필요한데요. 관료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 겁니다. 또 왜 월급을 다 줘야 되잖아요. 결론적으로는 상업을 중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호해야만 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상업을 통해서 물건을 팔아서 금과 은을 확보하는 것이 국가의 부를 증대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였습니다.
자, 그 가운데 아무래도 민간의 경제활동에 개입하는 것보다는 사익을 추구하게 하는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하게 하면 훨씬 더 많은 부를 가질 수 있다라고 이제 많은 그때 당시에 똑똑한 사람들, 그쵸, 학자들이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애덤 스미스인데요. 국부론이라고 하는 굉장히 두꺼운 책에서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개인이 사익을 추구하게 되면 효율적으로 자원이 배분된다. 아까 효율적인 자원 배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렇게 되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국부론이라는 책을 여러분들이 읽을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쭉 읽어보세요.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용어가 얼마나 나오는지 그 책에 한 번 나옵니다. 뭐 꼭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얘기를 한 책이라기보다는 전반적인 국가의 부를 증대시키는 거에 대한 책인데 한번 기회 있으면 읽어보세요. 어쨌든 이러한 사상을 얘기하는 사람에 의해서 자유방임주의에 대해서 사상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경제학은 이 자유방임주의를 기본으로 깔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산업혁명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왜 혁명이라고 했느냐? 이전까지는 산업이 이제 발전하는 속도보다 인구가 증가하는 속도가 훨씬 많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농사를 지어봤자 인구가 훨씬 더 많아지기 때문에 이러한 발전이 없었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지금 얘기하는 GDP 같은 거 그때 당시에 계산을 해봐도 그다지 이렇게 증가하지 않아요. 몇천 년 동안. 그런데 이 산업혁명이라는 기술의 혁신을 통해서 갑자기 경제적 생산 능력이 급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국가의 생산 능력은 굉장히 증가했지만 여러 가지 다른 문제점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죠. 예를 들면 아동 착취라든지 아동 노동 착취, 도시 빈민가 같은 사회 문제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회주의의 폐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등장했고요. 무엇보다도 아까 얘기했듯이 배분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소수의 자본, 즉 이미 과거에 생산돼서 지금 생산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 자본을 가진 소수의 자본가들이 거대한 독점 기업이 되어서 시장을 장악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돈을 꽉 틀어지고 있으니까 경제활동의 순환이 어려워졌고 굉장히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면서 등장한 게 바로 사회주의 같은 거를 볼 수 있죠. 결국 1929년에 미국에서 대공황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이 대공황은 사실 전쟁 이후에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사실 발생한 거죠. 그 얘기는 사실 주제가 벗어났으니까 얘기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큰 공황, 패닉에 빠지게 됐어요. 경제가 돌아가기 시작하지 않습니다. 실업자는 늘기 시작했고요. 과잉 생산이 일어나면서 더 이상 공장이 돌아가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물건이 팔리지 않으니까 더 이상 생산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공장에 있는 사람이 더 실업되고 실업된 사람은 돈이 없으니까 사지 못하고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기 시작합니다. 자, 이거 애덤 스미스 아까 얘기했죠. 자, 그러면서 자본주의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 변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시작했는데 이것을 수정자본주의라고 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자유방임주의의 그런 분배의 불공평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정부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개입하기 시작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뉴딜 정책이라는 걸 피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렇게 한 이유는 여러 경제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공황이 일어나는 이유에는 유효 수요, 실제로 사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실제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유효한 수요라는 것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수요는 디맨드죠. 그래서 그런 걸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시장에 개입해서 고용률을 높여야 된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뉴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국가에서 사업을 일부러 크게 펼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토목사업, 댐 만드는 거 또는 도로 만드는 거, 이런 거를 하게 되면 인부가 필요하죠. 사람을 억지로 고용하는 거예요. 고용하게 되면 사고 싶었었는데 돈이 없어서 못 사게 된 여러 가지들을 돈을 벌게 되면 살 수 있게 되죠.
그러면은 물건을 사게 되면 공장에서는 물건을 이제 생산을 해야 되고요. 그럼 생산하기 위해서는 또 노동자를 고용하겠죠. 이러한 선순환으로 이제 가게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복지 정책은 예를 들면 실업자에게 실업급여 같은 거 주는 거, 그런 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학사 케인즈, 방금 얘기했던 그런 경제학자, 대표적인 경제학자입니다. 그러면서 1930년대부터 70년대까지 수정자본주의라는 것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사실 미국이 이제 대표적으로 뉴딜 정책을 폈던 국가인데, 다른 나라들은 뭐 다른 방식을 폈어요. 영국과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블록 경제라고 하는 것을 폈기도 했는데, 뭐 이거는 이제 다른 얘기죠. 어쨌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런 대공황을 이제 극복하려고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국가가 당연히 시장에 개입하는 걸 당연한 것으로 여기다가, 자, 1970년대 석유 파동, 오일 쇼크라고 하죠. 그런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정부가 시장을 조절하기는 참 힘들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원이라고 하는 것을 효율적으로 배분, 아까 이제 쌀과 주택으로 예를 들었지만, 뭐 그런 것들이 한두 개겠어요? 뭐 100만 가지가 넘겠죠. 그거를 정부가 일일이 개입해서 일일이 효율적으로 노동이라든지 또는 뭐 토지와 같은 생산 요소들을 배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수정자본주의에 대해서 회의론이 대두가 됩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결국 아까 얘기했던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 훨씬 더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등장하면서 이전에 나왔던 자유방임주의와 비슷한 신자유주의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세계화와 자유무역이 확대가 됐고요. 정부의 규제가 완화되고 없어지면서 복지도 축소되고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그러한 정책들을 펴기 시작합니다. 현재도 신자유주의가 대세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 정치적으로 얘기했을 땐 보수 진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뭐 더불어민주당, 지금 현재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을 나오게 했던 더불어민주당도 신자유주의를 기반으로 한 경제 정책을 많이 펴니다. 진보라고 많이 생각하지만 그러한 정책을 많이 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키우는 활동을 통해서 미국발 금융위기가 자본주의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볼 건데요. 요 문제는 활동지로 여러분 수업 시간에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지와 활동지를 나눠줄 건데요. 요 내용을 미리 한번 읽어 보시고요. 요 내용을 조별로 토의를 한 다음에 각각 자기만의 답을 적고요. 그 다음에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요거는 쭉 한번 읽어 보시고요. 다시 수업 시간에 나눠줄 거니까 그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형성평가라고 할까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사유재산 제도를 바탕으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시장경제의 운영 원리다. 요건 뭘까요? 네, 요거는 손을 써볼까요? 여기에, 자, 이거는 뭐냐면 당연히 자본주의죠. 그쵸? 자, 국가적으로 상업을 중요시하고 보호해야 되는 경제사상, 절대왕정이 등장하는 몇 세기죠? 16세기에서 18세기 초반, 이때 경제사상을 뭐라고 할까요? 네, 중상주의죠. 네, 이거 네, 중상주의입니다. 자, 그러면 OX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국가나 공동체가 재산을 소유하거나 운용한다. 자, OX 뭘까요? 자, X죠. 자본주의는 자유로운 상행위를 보장하기 때문에 국가 공동체가 개입을 하지 않고요. 개인이 사유재산 제도를 기반으로 해서 소유하고 운용하죠. 중상주의는 상업을 통해 물건을 팔아 금문을 확보함으로써 국가의 부를 증대시킬 수 있다고 보았죠. 그렇죠. 이건 O입니다. 자, 신자유주의는 경제의 정부의 규제를 강화하고 복지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맞나요? 아니죠? 이건 뭐죠? 이거는 수정자본주의입니다. 그럼 신자유주의는 뭐죠? 이전에 자유방임주의와 마찬가지로 시장의 자유를 강조하는 사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자본주의에서 여러분 할 수 있는 합리적 선택이 뭔가, 그리고 그것의 한계는 무엇인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이라 선생님도 굉장히 긴장을 하고 최대한 자세히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하면서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